태국 사회가 경제 성장에만 매몰되어 사람들의 감정과 정신 건강을 등한시하던 중 연이은 감정 노동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게 됩니다. 뒤늦게 한국의 선진적인 정신건강 시스템의 필요성을 깨달은 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태국 정부가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인정한 한 가지 사실이 오히려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과연 태국 정부가 고백한 충격적인 진실이 무엇이길래 온 국민이 분노에 휩싸이게 되었을까요? 방콕의 뜨거운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 초안이 담긴 서류 뭉치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하지만 고위 공무원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정신건강은 사치입니다. 우선은 경제죠. 회의를 주재하던 공무원의 한마디가 회의실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감정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 단 한 줄의 말로 무너져버리는 순간이었거든요. 태국 정부는 오랫동안 경제 성장에만 집중해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만이 중요했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감정이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는 관심 밖의 일이었어요. 국내 총생산 성장률, 수출입 통계, 외국인 투자 유치 현황 같은 숫자들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개인이 스스로 관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해결할 일이 아니죠. 또 다른 공무원이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 안의 다른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콜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매일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고 있고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회의 자료를 넘겨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정 노동자들의 실태 조사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매일 수백 건의 고객 상담을 처리하며 받는 스트레스, 웃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속으로는 울고 있는 직원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신체적, 정신적 질환들까지.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정책 결정자들에게는 단순한 통계 숫자로만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선택일까요? 경제가 아무리 성장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진다면 그것이 진정한 발전일까요? 하지만 당시 태국 정부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정신건강 정책은 여전히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죠. 예산 배정에서도 항상 뒷순이었고 관련 연구나 시설 확충도 미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세상 어딘가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저희는 그 사실을 몰랐죠. 우리만의 방식이 최선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감정이라는 것은 개인이 알아서 관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국가가 개입할 영역이 아니라고 단정했던 것이죠. 그날 회의에서 감정 노동자 보호법이 거부된 후 저는 오랫동안 그 결정을 후회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한 사회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같은 시기 스웨덴 국적의 국제기업 인사 담당자 에바 린드는 한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36살의 에바는 유럽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인사 전문가였죠. 글로벌 기업에서 다양한 국적의 직원들과 일하며 각국의 복지 제도와 근로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본 것들은 그녀의 기존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곳은 정말 특별한 곳인 것 같아요. 에바는 서울 시내에 위치한 공공심리센터를 방문한 후 동행했던 연수생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단순한 상담소가 아니었어요. 체계적으로 구축된 시스템,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 상태까지 국가가 관리한다는 개념 자체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감정 상태까지 시스템으로 관리한다고요? 에바는 센터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공공심리센터는 단순히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가는 곳이 아니었어요. 예방적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체크하고 감정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즉시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센터 안을 둘러보는 동안
에바는 계속해서 감탄했습니다. 개인 상담실부터 집단 치료실, 가족 상담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치료실까지 모든 연령층과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이 모든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정도 건강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마음이 힘들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죠. 센터 상담사의 말에 에바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스웨덴에서도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접근 방식은 또 다른 차원이었어요. 개인의 책임으로만 여겨졌던 감정 관리를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발상 자체가 혁신적이었습니다. 에바는 센터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감정 노동 관리 교육, 학부모를 위한 자녀 심리 이해 강좌, 노인분들을 위한 우울감 예방 프로그램, 청소년 진로 상담, 부부 갈등 해결 프로그램까지 연령과 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가 구축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예방 중심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진 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스트레스나 감정적 어려움을 미리 관리하여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죠. 정기적인 심리 검진, 스트레스 관리 교육, 감정 조절 기술 습득 등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다른 나라에도 있나요? 에바가 질문하자 상담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직은 한국이 선도적인 편이죠.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에바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일하던 스웨덴 기업에서도 직원들의 스트레스와 번아웃이 큰 문제였어요. 하지만 대부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갔죠. 한국에서 본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방과 관리 그리고 치료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었어요. 이런 시스템이 전 세계에 확산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바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태국 정부의 한국식 정신보건 시스템을 제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 그녀가 속한 국제기업이 태국에 새로운 지사를 설립할 예정이었고 현지 정부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죠. 에바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혁신이에요. 에바는 태국 정부 관계자들 앞에서 열정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본 공공심리센터의 운영 방식, 감정관리 시스템의 효과, 그리고 이것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어요. 프레젠테이션 자료에는 한국의 자살률 감소 통계,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 성과, 그리고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에바는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의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정신건강 관리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서 생산성 향상과 의료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제시했죠. 한국에서 공공심리센터 운영 이후 직장 내 결근율이 감소하고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으며 전체적인 의료비 지출도 줄어들었다는 데이터였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일본 컨설턴트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아시아 지역에서 경영 컨설팅을 해온 베테랑이었죠. 그의 얼굴에는 회의적인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그건 한국식 감성주의입니다. 우리는 더 이성적인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태국 공무원들의 표정도 다시 굳어졌어요. 일본 컨설턴트는 계속해서 자신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는 감정적 접근보다는 효율성과 경제성을 중시하는 일본식 경영 철학을 강조했죠. 감정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고 측정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힘들죠. 그보다는 생산성 향상과 경제적 성과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일본 컨설턴트는 자신만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감정 관리보다는 업무 프로세스 개선, 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성 증대, 그리고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시스템 도입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어요. 그의 말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고 태국 공무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에바는 반박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태국 정부 관계자들은
일본 컨설턴트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수치로 명확히 드러나는 경제적 효과보다는 추상적으로 보이는 감정 관리의 중요성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우리도 직원들의 복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과 인력의 한계가 있죠. 더 시급한 문제들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태국 보건부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결국 에바의 제안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감정 관리는 여전히 개인의 몫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국가가 개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감정 관리는 개인의 몫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니죠.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태국 공무원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에바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본 놀라운 시스템을 다른 나라에도 전파하고 싶었는데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문화적 차이, 기존의 고정관념,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저항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죠. 그날 밤 에바는 호텔에서 한국의 공공심리센터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태국에서의 실패 경험을 공유하면서 한국 시스템의 우수성을 더 널리 알릴 방법이 없을지 문의했어요. 한편 한국에서 파견된 보건 담당자 이현진 박사는 태국 정부의 보건 정책 자문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에바와는 다른 경로로 태국 정부에 접근하고 있었죠. 의료진 출신답게 더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이현진 박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임상 경험과 연구, 경력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이현진 박사는 태국 보건부 회의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 앞에는 태국의 각종 보건 지표들이 정리된 자료들이 놓여 있었어요. 신체 건강 지표들은 대부분 개선되고 있었지만 정신건강 관련 지표들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자살률, 우울증 유병률, 알코올 중독률, 그리고 직장 내 스트레스 관련 질환 발생률까지 모든 수치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죠. 감정 억압은 언젠가 사회를 무너뜨립니다. 이현진 박사의 경고는 구체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공공심리센터가 설립되기 전과 후의 변화를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를 제시했죠. 자살률 감소, 직장 내 폭력 사건 감소, 가정 내 갈등 완화, 청소년 문제 행동 감소 등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명확했습니다. 특히 감정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지표 개선이 두드러졌어요. 이현진 박사는 태국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제시했습니다. 관광업과 서비스업이 주력 산업인 태국의 특성상 감정 노동에 종사하는 인구 비율이 매우 높았어요. 호텔, 레스토랑, 쇼핑센터, 콜센터 등에서 일하는 수많은 직원들이 매일 고객을 대하며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 시스템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죠. 하지만 이것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난 결과 아닌가요? 태국 보건부 관계자의 질문에 이현진 박사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도 함께 분석한 비교 연구였어요. 핀란드, 덴마크, 캐나다, 호주 등 정신건강 정책에 투자한 나라들은 모두 비슷한 긍정적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문화적 배경이나 경제 수준과 상관없이 체계적인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곳에서는 일관된 개선 효과가 나타났어요. 정신건강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이현진 박사는 감정적 호소보다는 냉정한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제시했죠. 태국에서 매년 정신건강 관련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생산성 저하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그리고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간접 비용까지 합하면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현진 박사는 예방적 접근의 경제성도 강조했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진 후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관리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훨씬 높다는 점을 수치로 증명했어요. 한국의 경우 공공심리센터 운영비보다 절약되는 사회적 비용이 배 이상 많았습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 성과가 더 중요했고 정신건강 투자는 효과를 보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판단했어요. 예산 배정 우선순위에서도 계속 밀려났습니다. 도로 건설, 산업단지, 조성,
관광 인프라 확충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이 우선시되었죠. 박사님의 말씀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시급한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 이현진 박사의 제안도 묵살당했습니다. 그녀는 회의실을 나서면서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언젠가는 태국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을 때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정말로 찾아왔습니다. 방콕 외곽에 위치한 대형 콜센터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이죠. 감정 노동에 시달리던 직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졌지만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어요. 태국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것은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콜센터에서 고객 상담 업무를 담당하던 젊은 직원이 회사 건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죠. 동료들은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던 그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메모에는 가슴 아픈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괜찮냐는 말 한마디가 절실했다.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남긴 유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일 수백 통의 전화를 받으며 고객들의 불만과 욕설을 들어야 했던 직원의 마지막 메시지였죠. 그 말은 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중과 배려가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였어요.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같은 콜센터에서 또 다른 직원이 비슷한 선택을 했고 한 달 사이에 총 5명의 직원들이 극단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두 감정 노동에 시달리던 젊은 직원들이었어요. 이들의 유서에는 공통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매일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내야 하는 고통, 욕설과 폭언을 참아야 하는 괴로움,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이해해주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절망감이었죠. 태국 언론들은 이 사건들을 연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 노동의 실태, 콜센터 업계의 문제점, 그리고 정신건강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뤘어요. 시민들도 점차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죠. 에바는 스웨덴에서 이 뉴스를 접했습니다. 태국 현지 언론들이 연일 보도하는 콜센터 사건들을 보며 그녀는 복잡한 심경이 되었어요. 몇 달 전 자신이 제안했던 한국식 정신건강 시스템이 있었다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때 태국 정부가 에바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지금쯤 예방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한국은 미리 알고 있었던 거야. 에바는 뉴스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의 공공심리센터에서 본 예방적 접근 방식이 떠올랐어요.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미리 개입하고 감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필요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말입니다. 만약 태국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이 젊은 직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국 언론들은 이번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 노동의 심각성, 직장 내 정신건강 관리의 부재, 그리고 사회적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연일 보도했죠. 시민들도 점차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의 한 언론인이 방송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경제 성장에만 매달려 사람들의 마음은 돌보지 못했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콜센터 사건은 단순한 개별 사례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감정 노동에 종사하는 모든 직업군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죠.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고백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 감정을 억누르며 일하고 있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에바는 그때서야 자신의 예감이 맞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시스템이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인프라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태국 정부에 연락을 취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연이은 비극적 사건들이 태국 사회에 미친 충격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시민들의 분노와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죠. 감정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정신건강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시위와 집회가 연일 이어졌고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방콕 시내 광장에서는 감정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모여 추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라는 피켓을 든 사람들의 모습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어요. 콜센터 직원들뿐만 아니라 호텔, 백화점,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도 매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죠. 늦었지만 다시 배워야 한다. 태국 정부는 마침내 정신건강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노하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 분야에 대한 투자나 연구가 전무했기 때문에 전문 인력도 부족했어요. 긴급히 소집된 보건부 회의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부는 서구식 상담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했고, 다른 일부는 태국 전통 방식의 정신치료법을 활용하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어떤 방법도 당장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시간도 부족했고 예산과 인력 확보도 쉽지 않았죠. 그때 누군가 한국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몇 달 전 에바와 이현진 박사가 제안했던 내용들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에는 무시되었던 자료들이 이제는 소중한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보건부 관계자들은 급히 그때의 회의록과 자료들을 다시 꺼내어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공공심리정책 자문을 요청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태국 보건부 내부 회의에서 나온 제안이었습니다. 이미 검증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이었어요. 게다가 한국은 아시아 문화권이라 태국과 공통점도 많았습니다. 유교 문화권의 집단주의적 성향,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그리고 가족 중심의 사회 구조 등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일부에서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는 의견과 함께 한국 시스템이 과연 태국 상황에 맞을지 의문시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모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급한 상황에서 완벽한 해결책을 기다릴 여유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했고 시민들의 요구에도 응답해야 했어요. 결국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의 정신건강 정책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정식으로 협력을 요청한 것이죠. 한국 측에서는 이현진 박사를 다시 태국으로 파견하기로 결정했어요.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태국 정부가 먼저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죠. 이현진 박사는 다시 방콕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난 후에야 자신의 경고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씁쓸했어요. 하지만 늦었더라도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이번에는 달라질 겁니다. 이현진 박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태국 정부도 진심으로 변화를 원하고 있었고 시민들의 지지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비극적인 사건들을 통해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저항보다는 협력이 우선시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방콕 공항에 도착한 이현진 박사를 맞이한 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환영이었습니다. 태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나와서 영접했고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의 정신건강 정책 전문가가 태국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러 왔다는 소식은 시민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현진 박사가 태국에 가져온 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감정온도, 지도 시스템의 구체적인 매뉴얼과 운영 노하우였어요. 이 시스템은 지역별,
직업별, 연령대별로 시민들의 감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혁신적인 도구였습니다. 단순히 문제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변화를 미리 감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었죠. 말보다 감정의 온도를 먼저 측정하라. 이현진 박사는 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시스템의 핵심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변화를 미리 감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마치 날씨 예보처럼 감정의 변화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다는 개념이었습니다. 기상청에서 태풍이나 홍수를 미리 예측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듯이 사람들의 감정 상태도 모니터링해서 극단적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감정 온도 지도 시스템은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정기적인 설문조사와 상담을 통해 시민들의 기본적인 감정 상태를 파악했어요. 그 다음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험군을 미리 식별하고 필요시 즉시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적 접근이었어요. 태국 정부는 즉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콜센터 사건이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감정 온도 지도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죠. 해당 지역의 주요 기업들과 협력해서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지수, 감정 상태, 그리고 심리적 위험 요소들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지역 내 공공심리센터를 설치해서 즉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어요.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직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감정 상태를 측정한다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나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었죠. 이현진 박사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익명성과 보안을 보장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시스템 도입 후 불과 석 달 만에 직장 내 정서 안정률이 현저히 증가했어요. 직원들은 자신의 감정 상태가 관리받고 있다는 느낌의 안정감을 얻었고, 관리자들도 직원들의 심리적 상태를 미리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극단적 선택을 고려하는 직원들을 사전에 발견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였어요. 에바는 스웨덴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처음 제안했던 한국 시스템이 드디어 태국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녀는 즉시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그 변화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또한 자신의 회사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싶었습니다. 방콕의 한 기업을 방문한 에바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예전에는 직원들의 표정이 어둡고 침울했던 곳이 이제는 활기가 넘쳤어요. 감정 온도 지도 시스템 덕분에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콜센터에서도 변화가 뚜렷했어요. 예전처럼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쌓이면 언제든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안정감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을 시스템보다 먼저 본다. 에바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본 그 철학이 태국에서도 구현되고 있는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기술적인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 근본에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시스템이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태국 정부는 파일럿 프로그램의 성공에 힘입어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현진 박사와 한국의 전문가 팀은 태국 현지 상황에 맞게 시스템을 조정하고 현지 전문가들을 교육하는 작업을 계속했어요. 태국의 문화적 특성과 사회 구조를 고려해서 한국 시스템을 현지화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한국식 정신건강관리 시스템의 성공 사례는 태국을 넘어 다른 나라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정부 관계자들과 국제기구 담당자들이 태국의 변화 사례를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죠. 특히 감정 노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중심 국가들에서 높은 관심을 보였어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인근 국가들이 연이어 태국 방문단을 파견해서 시스템을 견학하고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공공 채널에서는 이 변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했어요. 한국의 공공보건 사례와 태국에서의 적용 과정을 자세히 다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작진은 한국의 공공심리센터부터
태국의 파일럿 프로그램 현장까지 6개월에 걸쳐 취재했어요. 콜센터 직원들의 인터뷰, 이현진 박사와 에바의 대담, 그리고 시스템 도입 전후의 변화상까지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다큐멘터리에는 감동적인 사례들이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고려했던 한 콜센터 직원이 상담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된 이야기,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던 직원이 시스템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이 해소된 가정의 이야기까지. 단순히 정책적 성과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에 중점을 두었어요. 치유는 기술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된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에서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공공심리센터 모습과 태국에서 변화된 직장 환경이 교대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미심장한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감정도 관리의 대상이다. 한국이 그것을 처음 증명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정신건강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일부 국가들은 실제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국제보건기구 WHO에서도 한국의 감정온도 지도 시스템을 모범 사례로 선정해서 다른 나라들에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에바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결국 자신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삶이 실제로 개선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스웨덴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회사에도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현진 박사도 태국에서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들의 자문 요청을 받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정신건강 시스템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서 그녀는 글로벌 전문가로 활동 범위를 넓혀나갔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전문 지식이 실제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어요. 태국에서는 시스템 도입 1년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감정 노동 관련 극단적 선택 사례가 90% 이상 감소했고 직장 내 스트레스 지수도 크게 낮아졌어요. 더 나아가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도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감정을 더 배려하게 되었고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도 크게 개선되었죠. 감정도 건강의 일부다라는 인식이 태국 사회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책적 성과를 넘어서 사회 문화의 변화를 의미했어요.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도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태국을 거쳐 아시아 전역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감정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이 개인의 책임을 넘어 사회적,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이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이는 인류가 한 단계 더 성숙한 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